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촌 평화의 윤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로는 208쪽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거든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여러분 교과서 208쪽.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 1학기 때부터 배워온 중요한 세 사람이 나와요. 싱어, 롤스, 노직. 이제 이 세 사람이 해외 원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모의고사나 대학 수학능력 평가에서 어, 간혹 출제되는 몇 번이나 출제되었던 요 세 사람의 해외 원조의 관점이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9쪽에 뭐 만화로도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요 내용의 핵심은 해외 원조 그 왜 해야 하는가, 그 윤리적 근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싱어, 롤즈, 노지게 이 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 오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먼저 이 세계화라는 이 관점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 왜냐하면 어, 지금 해외 원조 쌤이 이 세 사람이 해외 원조를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주장하느냐, 그리고 왜 도와야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게 된 그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 이제 세계화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한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냥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국민끼리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면 그만일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옛날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옆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경제면에 있어서 수출이 주된 어떤 그 국가 수입의 원동력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과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이익과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된 대표적인 개념이 이 세계화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화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이 세계화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아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계화라는 의미는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세계가 즉 모든 나라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이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이 통합된다라는 의미가 그냥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없애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제 자유롭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연결된다, 긴밀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세계화를 보는 입장은요,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즉,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이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즉, 예, 즉, 그냥 자국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만 물건을 판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다. 특히 저는 이제 세계화 관련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때 이제 뭐 내용 자체는 많이 기억이 안 나지만 요구하는 기억나요. 그때 사회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고무신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 켤레씩 파는 것과 중국 사람들한테 한 켤레씩 파는 건 그 이익의 어,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겠죠. 결국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족하는 물건을 만들지만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만족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상품만 사던 것을 미국 상품도 중국 상품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인 문제를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이제 이루어진다. 세계화를 하면 특히 그렇죠.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가치라면 예, 사랑, 평화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선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교류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그쵸? 우리나라는 여기에 굉장히 큰 예,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그쵸? 어, 그룹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세계화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장밋빛 긍정만 있느냐? 아니다. 즉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자, 그러면 세계화를 그럼 반대하겠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경쟁에서 유리해져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미국, 중국, 뭐 유럽의 이런 나라들. 그래, 우리 국가 간의 경계를 없애고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미 힘을 제도적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제 막 출발하려는 나라들은 그만큼 불리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야, 세계화는 결국 선진국의 이익을 반영하기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는 등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국가 간의 교류가 적었을 땐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뭐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A 나라의 문제였고 A 나라만 뭐 망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A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다른 B, C, D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에 겪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뭐 외환 위기 사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세 번째, 세계적 문화 교류는 각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그렇겠죠. 이제 BTS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 좋은데 젊은 층이 그럼 BTS만 열광해. 그럼 그 나라의 자국에 있었던 기존의 문화는 그만큼 쇠퇴하겠죠. 잊혀지겠죠. 그러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네 번째, 특정 국가의 권리와 보편 윤리로서 인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무슨 얘기냐? 세계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 교류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분쟁이 빈번해진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이렇듯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계화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따라서 세계화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화와 이제 조금 다른 말인데 이제 지역화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는 지역의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상. 즉 무슨 얘기냐? 세계화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어떤 하나 단일로 묶이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쉽지 않겠죠. 뭐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통점이 많은 나라들끼리 한번 먼저 어, 연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 그러고 있어요. 유럽, EU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우리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 뭐 일치되는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어떤 지역적인 전통이나 특성들끼리 묶어보자. 근데 이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즉, 지역화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 모이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러나 지역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 즉 지역끼리 묶이면 그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EU와 우리 동아시아사 당연히 서로 간의 패권을 더 큰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이제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최신의 어떤 개념인데요. 글로컬리즘.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하는 것. 지금 세계화 지역화를 배웠잖아. 이 두 개를 한번 섞어보자. 섞을 때는 뭐끼리? 장점하고 장점끼리를 해서 보다 큰 시너지를 얻자라는 의미예요. 즉,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세계화 지역화 다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게 글로컬리즘. 글로컬리즘. 그래서 특정 문화의 기준이나 가치를 다른 문화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화하는 방법,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에 맞게 변형하여 새롭게 확산하는 방법. 즉, 여러분, 글로컬리즘은 하나의 어떤 이제 사상, 생각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겠죠.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세계화, 지역화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글로컬리즘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이제 글로컬리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쭉 이제 읽어보면 글로컬리즘 영향력이 이제 인터넷, 뭐 인터랙티브 이게 정보 사회가 바뀌면서 이런 용어들이 새로 나오죠. 그래서 이 한방향성과 단절이 아닌 쌍방향성과 융합을 지향한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되 국지적으로 실천하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컬리즘이다. 그래서 동서양의 입맛의 골고루성도 퓨전 음식이 유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대 지역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글로컬리즘이라고 어떤 통합적인 사고로 우리가 좀 나가야 한다라고 매진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적개발 원조는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많은 나라에 서로 교류하게 됐는데 이게 뭐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뭐 나라와 나라 간에도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특히 이제 형사재판소는 뭐 전쟁,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국제재판소고요.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하게 만든 조직입니다. 자,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건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돕자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들이에요.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자, 이제 국제정의와 해외 원조에 대한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 배웠죠. 이게 한 나라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국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세계여러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의의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 정의,
형사적 분배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런 이제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형사적 정의는 말 그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통해 실현하는 거다. 아까 얘기했던 전쟁, 집단 학살, 테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분배 정의, 결국 부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나 계층의 부의 편중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게 나눔에 있어서 국제적인 분배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자, 이제 요것과 약간 다른 개념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이런 제도나 어떤 원칙 합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 사정이 다르잖아요. 민족의 성향이 다르고 특히 종교가 달라, 문화가 달라. 따라서 이런 걸 만든다. 쉽게 만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럼 우리 선의로서 우리가 지금 뭐 착함, 도덕, 윤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해외 원조입니다. 해외 원조.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세 사람 여러분, 노직, 싱어, 롤즈 요 세 사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노직, 우리가 정의론 배울 때 노직은 최소국가란 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개인이 노력해서 취득한 건 개인 거다. 그걸 국가가 재분배하는 건, 예를 들면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 더 나눠주는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마찬가지야. 국제적 관계에서도 해외 원조 볼게요. 노직. 자유시장주의예요.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인은 배타적 소유권, 그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처분, 이것도 개인의 선택에 달렸어. 따라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부터 고통받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울 수 있어. 근데 해외 원조라 기부를 실천할 윤리적 의무는 없다. 핵심이 이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가 아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다. 자유. 개인의 자유. 그래서 원조를 자율적 선택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그쵸 자유에 맡겨두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자, 반면에 싱어나 롤즈 이 두 사람은 먼저 공통점은 해외 원조를 뭘로 본다? 해외 원조는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다. 의무. 그래서 싱어도 의무, 롤즈도 의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원조는 어려운 처지의 국가를 돕는 행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누가 얘기했죠? 칸트가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윤리적 의무로 느껴야 한다. 이것은 곧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보편적 윤리가 아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실천은 곧 도덕의 의무다. 칸트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래서 싱어는 의무로서 공리주의자예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요라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의 어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왔을 때 전체 행복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지구적 차원에서 원조를 강조합니다. 자, 싱어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어떤 원조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롤즈는 달라요. 롤즈는 달라. 뭐가 다르냐? 자, 롤즈가 주장하는 원조의 핵심은 원조의 목적.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 자, 여러분 롤즈 해외 원조하면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는 누구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무조건 롤즈다. 자, 롤즈는 원조의 목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 빵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도 물론 빵 하나 돕는 게, 그 사람한테 현재 지금 당장의 이득은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나라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그 나라 국민들이 배고파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먼저 고쳐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고쳐줘서 시스템을, 예를 들면 독재 국가가 있어. 그럼 그 독재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줬다 이거야. 그럼 원조는 끝이에요. 왜? 여전히 경제력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진다. 그렇다라고 나아질 때까지 계속 도울 필요는 없다. 즉,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원조를 안 해도 된다. 비록 그 사회 국민들이 현재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냐? 나라마다 복지 혜택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롤즈의 핵심은 그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두지 않아요. 두지 않고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자, 차등의 원칙이 뭐였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먼저 도우라고 한 거잖아요. 롤즈가 자기가 정의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사회를 정치적으로 안정시켰어. 근데 여전히 배고파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돕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했죠? 특히 여러분들 이 싱어와 롤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결국 잘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하는 윤리적 자세는 개인적 차원에선 지구촌 이웃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후원과 기부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요. 자,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는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한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해외 원조의 바탕에는 세계 시민주의, 즉 민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는 건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는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등 그리고 종종 질서 정연해지기에 필요한 물질적 과학기술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를 롤즈가 고통받는 사회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걸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질서 정연한 사회란 예,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주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 이제 바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싱어가 비판한 롤즈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즉 싱어와 롤즈는 서로 해외 원조에 다른. 그래서 롤즈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이러한 목적이 성취된 이후에는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해외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쾌락이 증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싱어가 비판을 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등교하면 교과서 212쪽에 싱어 롤즈 노직의 원전 탐구가 있어요. 이제 이걸 할 거고요. 마지막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